올해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를 처음으로 넘겼어요. 노후 대비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토스트 연금 특집. 25년 동안 연금만 판 찐 전문가, 화제의 신간 연금 스노우볼 ETF 투자 습관의 저자 김수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후 대비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작가님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0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증권사, 운용사에서 한 25년간 금융상품, 투자상품 쪽에서만 일했습니다. 2006년에는 미래세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면서요. 투자상품 전반의 일을 기획하고 마케팅했습니다. 뭐 공모펀드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디스커버리나 인디펜던스, 뭐 차이나 솔로몬,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마케팅했고요. 유명한 ETF,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 쪽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 TDF나 TIF. TDF 너무 유명하죠.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쪽을 말씀드렸고요. 또 2019년부터는 ETF 부문에서 일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ETF 부문 그리고 공모펀드, 연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기획하고 마케팅했다는 것들이 제 경력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이제 퇴직해서 이번 책을 연금 스노우볼 ETF 투자 습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자산운용 쪽에 계시면서 연금 분야하고 ETF 쪽에서 이제 꾸준히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그 노하우를 집약책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책을 쓰셨다. 연금 스노우볼 ETF 투자 습관,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도 뒤에 이제 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이 ETF 그리고 그 전에 연금 얘기 하기 전에 노후 대비라는 주제를 잡고 좀 말씀 나눠볼게요. 노후 대비가 2030 직장인분들한테는 사실 좀 멀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지금 네, 당연합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2030이면은 20%에서 30% 산 거잖아요. 5분의 1 산 건데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이 노후를 지금 2030들이 왜 대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직 좀 필요성이 더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내보니까 이제 노후 대비 연금 이런 것들은 여름방학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여름방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미루고 싶은 숙제. 예. 근데 저도 이렇게 50대가 돼 보니까 30, 40대가 굉장히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숙제라는 것들이 계속 미루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닥쳐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방학 숙제도 결국 마지막에 해도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재능의 영역. 맞습니다. 연금에 투자하시다도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한방 대박 터뜨리시면은 뭐 노후 준비가 다 되니까요. 노후 대비 완 이렇게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연금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리라는 것들이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자율이나 그러니까 수익률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복리 뜻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죠, 계속. 원금에 이자만 붙는 것들이 아니라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계속 좀 기하급수적으로 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달리 같은 경우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이자도 이자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노우볼이 사실 그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익률하고 기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수익률을 높이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데 기간을 늘리는 것들은 제가 결심하는 것에 따라 가능하거든요. 빨리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도 20, 30대부터 연금을 준비하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하게 그리고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대부분들 이렇게 여쭤보면 연금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신 말씀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전 진짜로 50대 돼가지고 월급 떨어지면 월급도 없는데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되게 많이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뭐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했으면 나라가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떼고 월급 주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국민연금 규모 보시면 평균 규모가 월에 한 61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전기세 내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61만 원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다가 뭔가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금이 꼭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생활비 없어서 연금 못 모으겠어요라고 말하지만 생활비 없는 건 나중에도 마찬가지다. 진짜 월급이 있으니까 생활비라도 하는데 월급이 진짜 50대 이후 없어지면은 생활비도 없어지면 그때는 뭘 가지고 할 거냐. 그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 생활비를 위해서 지금 생활비 월급 벌 때 이제 아껴가지고 넣어주는 무조건 건데.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는 돈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이제 뭔가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버리니까 맞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를 위해 남겨놔야 된다. 장기간에 걸쳐서 작은 수익률이라도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맞습니다. 쭉 네. 가져가야 맞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복리는 기간의 마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기간의 것 마법. 같습니다. 스노우볼을 예. 만드는 마법이다. 예. 그렇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지? 딱 정리된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50세 이후 노후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들을 그냥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50대 되고 노후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몸도 좀 불편해져서 일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이 노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들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쌓아두고 적립해 두는 것들, 이것들을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연금이다. 젊었을 때는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 다 가난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연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하고 그냥 저축 상품, 그러니까 뭐 예금 계좌에다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건지, 55세에서 65세 사이에 그때 이후로 수령하게끔 밀어놓는 연금 계좌에 따로 가입하는 게 나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연금이나 저축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잘 저축해두면 그게 연금이 되는데 연금으로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들이 연금은 강제 저축입니다. 이거 목적 자금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스타벅스 로고 중에 사이렌이라고 혹시 네네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녀인데요. 이 마녀가 어쨌든 뱃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배를 난파시키는 건데 오디세우스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이제 귀를 막고 그리고 보내는 이제 그 돛대에 몸을 달아가지고 절대로 뭐 못 움직이게 해서 이제 배를 건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 적금은 사이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이 만기가 되면 꼭 돈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쌓아놓게 되면 없어지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돛대에 묶듯이 계속 한 군데 묶어놔서 인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강제 저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900만 원까지 16.5%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금을 운용하는 중에서도 저율 과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과세 이연이라는 것들이 지금 15.4%를 무조건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하게 된다든지 하고요. 또 우리 그 손실 상계라고 해서 손익을 통산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산 혜택도 가져갈 수 있고 강제 저축이라는 것들의 장점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저축으로 예를 들면 저희도 성과급이 갑자기 크게 큰 돈이 떨어지면은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강박이 생기거든요. 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렇죠. 사이렌이 네, 울리고 퇴직금도 그렇게 막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미는 이유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다 녹아 없어지죠. 그렇죠. 네. 다 녹아서 없어진다. 네, 그렇죠. 부모님도 갑자기 편찮아지십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돈 쓸 상황들이 뿅 하고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 뭔가 이걸 노후를 위해서 쫙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게끔 귀를 막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제 저축의 용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당근을 주는 거죠. 맞네요. 당근과 채찍의 당근을 주는 거죠. 그래도 이 연금의 종류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 51만 원, 61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의 정도 한국에 국내에서는 이제 그래서 가게가 하느냐,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 단계가 있어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구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국민연금이겠고요. 공무원이 되시면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1층 연금 구조라고 그래서 공적인. 예, 맞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어서 뭐 노령연금이나 이제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게 1층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인데
가입 대상이 어쨌든 근로자나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DB하고 DC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B는 퇴직연금들을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것들,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는 거고요. DC 같은 경우는 미리 퇴직금들을 직원의 계좌로 넣어줘서 본인들이 알아서 굴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DC라고 하고 있고요. DB, DC가 이제 운용되다가 마지막에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로 이전해서 운용되는 것들을 이제 퇴직연금 구조, 2층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층위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 그러니까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누구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연금들을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연금에는 연말정산,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 있습니다. 적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개인연금인데요. 세금 제도에 적격 자격이 맞아요. 있다.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받을 수 없는 거에는 연금보험, 변액연금, 즉시연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들이 글자에 저축이 들어가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보험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보험은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펀드도 받을 수 예. 있다. 저축이 포함되면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들의 그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연금저축계좌에는 말씀하셨듯이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 신탁들이 있는데 이것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 계좌인데 IRP 계좌에도 일부를 저희가 불입해서 본인이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에 한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900만 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6.5%를 매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금융상품들 중에서는 없거든요. 상당히 굉장히 절세 혜택으로는 좋은 상품. 엄청난 거죠. 그 적금이나 이런 것들 가입한다 해도 5%를 넘기 힘든데 16.5%를 깔고 간다고 하는 것들은 한 3배 이상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저축을 안 하면서 재테크를 얘기한다는 건 저는 특판 적금을 가입하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3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세액공제 16점 몇 퍼센트 하고 예적금에 3%, 4%하고 비교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특판이 열렸다고 예적금 막 살려고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이미 깔려있기 훨씬 더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무조건 머스트헤브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은 상품이다. 이 연금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것만 가입해라 그리고 이건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0, 30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산 축적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추천드리는 상품들은 연금저축 펀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ISA 계좌라고 해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하고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희망저축 이런 것들은 금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청약 예금이나 저축 이런 것들도 괜찮은 상품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솜솜 뜯어보면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필요한 상품들이긴 한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층에서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과도하게 보험이라는 것들은 축적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막는 부분들인데 뭘 가진 게 있어야지 위험을 막죠. 가진 게 없는 게 가장 큰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가입하는 것들은 필요하진 않다. 약간 뼈 아픈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가진 게 많이 없는데 너무 이제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쌓아놓은 다음에 쌓은 것도 없는데 뭘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보호의 가치를 먼저 쌓아놓는 게 저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이 장기간 상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독자분들 사연 중에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이미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이런 데 돈을 한 40에서 60 정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월급이 한 2, 300 정도인데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또 막 결혼이나 내 집 마련처럼 큰 돈을 쓸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거 해지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지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 연금에 이렇게 넣어둔 돈을 꺼내 쓰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까처럼 이제 돛대에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라고 했는데 사실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펀드하고 IRP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IRP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금저축 펀드 부분들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펀드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IRP 두 개 합쳐가지고 9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그렇죠. 예. 근데 연간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는 것들이 한도가 그런데 그 이상들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원금은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원만 가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부나 아니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연말정산을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원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그럼에도 주부나 이런 미성년자가 좋은 것들이 아까 운용할 때 세제 혜택들을 많이 부과, 원천 징수를 안 하고 과세를 이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을 언제든지 절세 통장으로 활용하다 꺼내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L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도 환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 환매가 가능한 요건들을 법적으로 좀 정해 뒀는데요. 6개월 이상 이제 아파서 요양비로 쓸 때나 개인이 파산했을 때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럴 때들은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다. 증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예, 예. 그 정도 상황이면은 다른 거 다 해지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만, 그러니까 IRP는 적어도 깨지 말아라는 것들이 이제 박혀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박혀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은 그거보다는 이제 개인의 선택권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열어놨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 자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뭐야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요, 담보대출,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훼손하지 않더라도 이것들 가지고서 약관대출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목적 자체가 그걸로 담보대출 받아라가 아니라 맞아요. 이걸 깨지 말아라, 맞아요. 유지해라라는 게 목적인데 대출이 가능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건 유지하는 게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목적이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사실 ISA도 저희가 좀 만능 통장이라고 유튜브에 자주 떠요. 정부도 밀고 있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그 ISA 이제 약자를 보면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요. 뭐 보게 되면 이제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좀 복잡하고요. 비과세 만능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비과세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계좌를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시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이게 서민형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이 5천만 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수익들을 비과세로 해줍니다. 이 ISA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예금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ETF, 뭐 수익증권, 뭐 펀드 같은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만능 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상품들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연금도 비슷한데요. ISA에 가입했어 하고 가입했어 끝.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 예. 연금도 가입했어 하고 이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예.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ISA에 가입하면은 너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뭘 더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그 개념 ISA 통장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요한 것들은 가입하실 때 ISA도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임형이 있고요. 다음 하나가 이제 신탁형, 그리고 중개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임형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알아서 ISA를 굴려주는 겁니다. 저는 돈만 넣고. 진짜 일임한다. 예, 그렇죠. 알아서 굴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탁형을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금 가입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가장 좀 편안한 솔루션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투자 상품들에 가입하겠어 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중개형들 가입하시면 ETF, 뭐 펀드,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선택해서 막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2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나는 예금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비과세 혜택만 노리겠어 라고 하시면 신탁형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수익들을 높여보겠어 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가 지금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3개 다 가입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딱 하나만 했어요. 일임 계좌. 하나가 만기되고 끝내야지만 다른 것들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그래도 셋 중에서는 요거다. 저는 당연히 투자 쪽을 원하죠. 아. 예, 예금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책에서 썼지만 ETF 중에서도 예금 이상의 수익들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꽤 있으니까. 점점 궁금해져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로 가입하시는 것들이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연금 저축 펀드뿐만 아니라 ISA 계좌도 무조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머스트헤브 상품입니다. 예. 머스트헤브 상품. 예, 해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해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과세 혜택들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기도 짧으니까. 만기도 짧으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진짜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년에 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2천만 원이 생겼어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딴 데 가서 예금하게 되면 어쨌든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유지하는 것들, 그냥 계좌만 만들어 놓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제 설득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재밌어요. 해가 될 게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한 뭐 30씩, 40씩 넣으면서도 특별히 그냥 납입만 하고 있고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연금을 내가 굴릴 수가 있어? 예. 아예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연금을 굴린다는 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뭐 연금을 굴린다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나 예적금을 통해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굴린다 생각하면 투자로 다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퇴직연금에서 DB하고 DC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B 쪽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DC를 선택해 본인이 굴리더라도 퇴직연금은 이제 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니까 잘 손이 안 가요. 이거 혹시라도 투자해서 손실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거 정기예금 쪽으로만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 한 90% 이상 되니까 사실은 잘 굴린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사실은 1%만 높아져도 수익률들이 확실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한 1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해가지고 한 4%라고 하면은 20년 후에는 3,6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5%딱 1%만 늘더라도 4,100만 원이 되는데 4,100만 원하고 3,600만 원 차이는 500만 원인데 4년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인데 누가 4년치를 20년 중에 4년치를 더 납입을 해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1%포인트만 그렇죠. 수익률을 잘 높여도 그렇죠. 복리니까 그쵸, 기간이 이렇게 복리니까 늘어나니까. 지금 막 사실 저희 세대가 코로나 때 첫 투자인데 막 카카오 투자에서 20% 오르고 이걸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환상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하는 투자가 연금에서 맞아요.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연금에서의 좀 굴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실적인 연금 목표는 어떤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현실적인 목표는 개인마다 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씀씀이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르고 급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시뮬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5%를 가지고 복리로 한 30만 원 하게 되면 20년 후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50만 원 하게 되니까 한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2억이라고 한다면은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인출을 그냥 하더라도 한 16년 뽑아 쓰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는 거 생각하면은 한 20년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금액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복리 수익들은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최소한의 금액 같은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있으면 좋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여의 한 10% 정도를 하시는 것들은 어떨까 싶어요. 현재 급여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한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정도는 구입을 하시는 것들이 좀 그래도 연금 준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급여가 높아지면 거기서도 그래도 10%. 그렇죠. 계속 좀 높여준 거.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 2030 직장인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이나 이제 제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요. 그러려면 OPT 열심히 읽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일부라도 나이 어렸을 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굴려서 뭐 해, 10,000원 해서 뭐 해, 그럴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다가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ETF를 하든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얼마가 돈이 닿더라도 실제로 다 투자를 해보는 것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혼도 하셔야 되고 집도 장만하셔야 되니까 너무 연금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난 노후에만 잘 쓸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 한 30%, 한 30만 원 정도는 연금에 두시고 나머지 한 70만 원은 뭐 IS를 하든지 청년도약 계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돈을 좀 마련하시고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연금 3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 하면 16.5%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만 원이면은 한 59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로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2개월치 정도는 나라에서 납입해 주는 거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어느 정도 금액들도 연금저축으로다 펀드로다가 투자하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금으로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중에서 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연금하고 ETF하고는 궁합이 지금 정말 잘 맞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연금은 안전하게 이제 분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목돈 투자 한 번에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뭐 한두 종목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좋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ETF는 다양한 종목, 10개 이상들의 종목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다. 연금으로 투자하기 좋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가 연금으로 투자할 때는 이제 단순하고 좀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ETF는 펀드명에 나와 있거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200 뭐에 투자할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투자할 때 제대로 내가 뭐에 투자하는지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에서 가장 좋고요. ETF는 약간 재곤내라고 해서 제목이 곧 내용인 게 좀 많아요. 네, 굉장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곤내. 그리고 연금은 비용이나 세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목돈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 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연금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이제 스노우볼처럼 계속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으로다가 세제 혜택들을 주는 상품들이 좋은데 거기에는 ETF가 가장 저렴한 상품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운용보수라고 발생하는데요. 다른 펀드나 다른 상품, 뭐 랩이나 이런 상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뭐 10분의 1 수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요. 연금으로 투자할 때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비용들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이니까 오랜 기간 우리가 사야 되고 예. 여러 번 사야 되고 근데 ETF는 그런 수수료가 살 때마다 이제 많이 안 드니까. 맞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ETF 자체 운용하는 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런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예. 저희는 주로 2030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시잖아요. 예. 30대, 40대, 50대 각각 이 연령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30대에는 모으고 40대에는 굴리고 50대에는 인출하라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는 모으라는 얘기들은요. 결국은 적립해서 꼬박꼬박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나스닥 ETF를 해서 매월 연금으로다가 모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0대는 이제 모으는 것들은 기본적이고 거기다가 자산 배분이라는 굴리는 관점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만큼 커져 있는데 주식에 샥이 와서 평가액들이 반토막 나면 이러면 안 되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인 채권 같은 것도 나눠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여지껏 모아놓은 자산들을 현금화시켜서 내 생활비를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으는 것도 돼야 되고 자산 배분도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월 배당형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산들을 통해서 인출해서 현금화시키는 전략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 때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성장성들을 비교하는데 지금으로 딱 보면은 당연히 뭐 국내 주식 하지 말고 S&P 500이나 나스닥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방법들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중국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대신 대표 지수로 이제 tum벙tum벙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어려운 투자들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뭐 못 들어본 이런 투자 같은 건데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대, 30대에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대표 자산들로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주요 봅니다. 국가들의 대표 지수. 국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예. 구성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한국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러면 S&P 500 그냥 투자하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모르죠. 한국의 지금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이 뭐 3만 포인트 가능성보다 제가 보기에는 3,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표 지수도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에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약간 확증 편향처럼 지금까지 최근에 내가 봐온 그렇죠. 걸로 좀 판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나를 설득시켜줘. 그치, 맞지? 나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물어보게 됐어요. 과거 이제 지수를 가지고서 성과를 가면 백미러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알게 되면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들이 답이었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대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률이 높은 게임들을 하는 것들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40대에 왔을 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30대 투자를 잘 적립식으로 잘해서 40대 때는 연금 계좌가 그렇죠. 두둑하다고 네. 이게 좋은 성공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미 원금 규모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요동치는 것보다는 네. 적당히 수익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때는 그럼 매입해야 되는 게 너무 위험한 것들보다는 채권 나눠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 뭐 네. 한다 그러면 그것만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10% 올라가면 1,000만 원이 훅 빠지면은 그렇죠.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S&P 500에 뭐 5천만 원, 그다음에 채권형 안정형 자산들이 한 5천만 원 해놓으면 이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좀 방어하면서 수익률, 이제 키핑 플랜이라거든요. 키핑 플랜이요? 예, 수익률을 보호하는 플랜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저는 진짜 너무 듣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적립하는 것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따라서 평가액들이 크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때는 이제 사실 1억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10% 막 되게 위험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그 수익률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연금도 마찬가지다. 맞아요. 예. 이후에 이제 50대 됐을 때는 조금씩 배당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지. 50대부터는 네. 이게 그냥 뭐 계속 평가액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결국은 찾아서 써야 되고 들어오는 돈 내 월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 연금을 활용해서 내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현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ETF나 투자 상품 중에서도 배당처럼 매월 배당을 주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도 하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도 하지만 거기서 일부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매월 배당을 받아서 이것들을 생활비로 쓰는 플랜들이 필요하다. 연금은 연금대로 불어나고 그다음에 내 생활비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를 활용할 수가 있죠.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달려가지고 80대까지 그냥 막 100억까지 모아만 너무 뭐 하겠어요. 그냥 그때도 노후 대비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그렇죠. 대비 그만하고 이제 노후를 누려야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산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돼.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건물주가 다 꿈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ETF나 연금 투자에서도 건물주 못지않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1억 원으로 월 100만 원 배당받는 월 배당형 포트폴리오 얘기 지금 살짝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인가요? 그 월배당 ETF가 네. 국내에 상장된 것만 해도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6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주식형도 있고요. 채권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투자에 임대 수익 받는 그런 월배당형도 있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커버드 콜이라고 그래서요. 주식의 상승 참여는 좀 덜 하지만 거기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익들을 얻어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플랜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금융공학의 파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주식이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10%가 올라가면 10%의 수익을 받는 것들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10% 올라가면 한 5%만 받는 대신에 그 주식이 안 올라갈 시기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해서 매월 한 1% 정도의 프리미엄 수익들을 얻어가는 것들, 배당처럼 받는 것들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커버드콜 전략인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수익 참여를 조금 덜 하는 대신에 덜 올라가는 대신에 매월 꾸준하게 뭔가가 나오는 플랜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들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 이거는. 예. 그 월배당 60개 네. 중에서는요, S&P 500을 활용한, 그러니까 S&P 500이 10% 올라가는데 얘는 7%밖에 못 올라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월 1%의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것들은 참여는 좀 덜하지만 월 배당이 필요해. 그러니까 월급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S&P 500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S&P 500 커버드 콜 ETF를 가입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7%밖에 참여를 못하지만 월 1%를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제가 1%를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플랜들은 사실은 50대 이후에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좀 유효하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영업자하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이제 주식이 S&P 500이 길게 보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는 70%밖에 못 올라가는 코너평처럼 올라가는 거니까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식이 우상향하는 걸 길게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100%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또 이런 플랜들도 그쵸, 이용할 가치가 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맞아요. 뭐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게 지금 대표 지수 관련된 것들인데 요즘 달러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예. 달러에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관련된 자산 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달러 채권형들에서도 달러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에도 환 해지형과 환 오픈형이 있는데요. 환 해지라고 그러면 이제 환율을 막는다. 환 오픈형이라면 달러로 투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사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환 해지냐 환 오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환 오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위기 때마다 달러 자산들은 안전자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시절에도 보시면요. 달러 가격들이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갔을 때 S&P 500들은 뭐 한 15% 20% 빠졌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주식의 손실분들을 막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들을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환 해지보다는 환 오픈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이외에도 달러 자산 자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소포라고 하는 ETF도 나와 있고요. 달러 MMF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투자하시면 달러의 자산들의 노출도를 높일 수가 있는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도 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채권뿐만 아니라 이런 달러에 직접 투자하는 ETF도 보유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 맞습니다. 그 채권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이 있는데 미국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환의 오픈, 뭐 달러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게 되면 환이 오픈돼 있고 채권에 나오는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러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연금 관리하는데 이제 직장인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연금 관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되나요? 처음에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너무 의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면 쉽게 지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회사원들이나 직장인들한테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너무 몰입하시다 보면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들 그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상품들을 대표 지수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테마가 좋긴 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니 뭐 이런 테마 상품들이 나쁘다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변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연금 투자하실 때는 대표 지수로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립할 때마다 월마다 한 번씩 그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ETF로 투자하시게 되면 가장 좀 그 난점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펀드는 자동 매수가 되는데요. ETF는 자동 매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금에 납입하시게 되면 직접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 평가액들이 얼마냐. 근데 뭐 S&P 500, 나스닥 많이 올랐다고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 성과가 중요한 거지 한두 달 성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대는 그래 적립을 하시면 좋겠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것들은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을 절반, 채권을 절반 했는데 S&P 500이 2배가 나게 되면 그것들을 낮춰서 75대 7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을 다시 50%로 수평화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팔아서 채권을 사는 거죠. 반대로 S&P 500이 떨어지면 채권을 팔아서 S&P 500을 사면 되는 거고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렇죠. 하죠. 반반 정도. 내가 이제 50%씩 가져가기로 했어라고 하면 이 리밸런싱을 반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올라간 부분들을 낮춰서 팔아서 덜 올라간 것들의 이렇게 수평, 키 맞추기를 하는 것들을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ETF에 조금 자신감이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를 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가는 플랜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이 좋겠다. 연금에 투자를 하고 나서 어떤 뉴스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경제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투자하는 것들은 이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습관이나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OPT 열심히 읽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유독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연금이라는 것들이 결국 투자 상품의 종합적으로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 ETF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 상품들을 관심을 갖고 직접 한 주라도 투자해보는 것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팁은 어쨌든 성장은 혁신이 있는 곳에서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증기기관, 전기차,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들로 발명돼 가지고 지금 왔는데 가장 요즘에 혁신적인 부분들이 AI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이렇게 혁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금 제도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 가장 연금 부분들을 스터디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다가올 때 이제 다음 연도의 정책들을 발표할 때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세제 혜택 이런 거 검색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반기 지날 때쯤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정책 나올 때쯤에도 이런 정책들이 한창 발표된 시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OPT에서 많이 요약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OPT 머니레터 보시면은 많이 요약해서 드리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한 주만 사서 투자를 해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AI도 한번 써봐야 맞아요. 뭐든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직접 해야 된다. 그 경험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연금 전문가가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연금 스노우볼 ETF 투자 습관 책을 쓰시기까지 어떻게 연금에 관심을 갖고 이 커리어를 쌓아오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뭔가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이렇게 의도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운명?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용사에 들어가서 연금도 하게 됐고요. ETF도 경험하게 됐던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지난해 퇴직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실전적으로다가 경험적으로다가 연금이 중요하다는 것들도 느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투자 교육이나 연금 교육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절실하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고 주로 이제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돈 얘기나 아니면은 연금 얘기하게 되면 좀 냉소적이거나 조금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 얘기해서 ETF를 통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 아니면 TDF 이런 것들 좀 편안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제 냉소적이었는데 이 부분들 3개월에 6개월 전에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것들도 필요하고 좀 보람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사실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 저희도 이제 돈 얘기 나오면은 다 살짝 터부시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피하고 있다가 꿀팁 비슷한 얘기 나오면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비슷한 2030과 다 똑같습니다. 돈 얘기는. 똑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거 보니까 좀 2030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좀 답답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돌려가지고 2030 친구들로 돌아가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연금 관리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연금이 과연 필요할까? 반신반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50대가 오겠어, 60대가 오겠다 하는데 결국은 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제가 경험했고 또 연금이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들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월급쟁이는 사실은 월급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거 눈치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연금이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마형 ETF들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테마형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연금의 계좌가 100이라고 그러면 한 2, 30 정도는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들을 높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표 지수라든지 채권형 이런 걸 가지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다가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플랜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와 채권형의 비중은 70% 합쳐서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나눠서 비중.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서는 네. 안정형 자산을 30% 정도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형 채권형도는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 대표지수 이런 것들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 지수가 주식형이니까. 그렇죠. 예. 이 책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쓰신 이 연금 스노우볼 ETF 투자 습관. 이제 와서 이 제목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작가님이 쌓아오신 커리어와 최근에 이제 퇴직하시고 겪으셨던 것들이 이 제목에 너무 압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표로 쓰신 걸까요? 이 책을 쓴 목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제도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독자들이 혹시 안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 저축 펀드를 개설해서 하나씩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도 하시고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또 혜택도 받으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ETF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들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은 뭐 펀드로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결국 이제 그 ETF를 투자하는 것들이 스스로 결정, 그러니까 DIY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Do it yourself를 할 수 있는 투자인데 사실은 투자든 인생이든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금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저는 ETF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연금 투자를 한번 ETF로 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그런 생각들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또래들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위한, 그렇죠. 나에 의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2030 직장인분들에게, 저희 독자분들에게, 어피티 구독자분들에게 연금과 관련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연금은 여름방학 숙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고요. 여름방학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꼭 계획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학 계획표를 만든다는 게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표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꾸준하게 연금을 모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팁을 얻어갈 수 있다면 이 책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김수환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금 주제로 김수환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하신 분들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로 사실 다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 대비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궁금증들 싹 다 풀릴 수 있으니까 연금 그냥 가입만 하고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내 노후를 잘 대비하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이 책 구하실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잘 대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뉴스토스트에서 연금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고요. 어피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뉴스토스트 청년 정책 특집으로 전문가분과 함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도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